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죠? 일주일 동안. 네, 오늘 나갈 차례가 등기 사항에서 103페이지 나갈 차례입니다. 그럼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자, 먼저 등기할 물건 나오는데 물건의 경우는 크게 등기부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토지하고 또 하나 건물로서 등기부를 따로 작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모형사가 됩니다. 토지의 경우 등기할 수 있고 건물로 등기 가능한데 토지가 등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필지일 경우 등기할 수가 있고 건물의 경우는 한동 건물로 확정이 된 경우 등기할 수가 있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하나의 필지당 대장을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하나의 대장별로 등기부를 작성하게 될 것이고 건물의 경우는 이제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하나가 있는 경우는 한동의 건물로 인정해서 대장에 하나를 끼워 등기할 수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주된 건축물이 있고 부속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등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건물이 어떤 건물이 있나요? 하나의 대지 안에 주된 건축물도 있고 중된 건축물도 있고 많이 있는 경우 한옥집. 한옥집은 울타리 안에 안채도 있고 사랑채도 있고 행랑채도 있고 별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아닌가? 맞죠? 네, 그런 집은 건물이 여러 개가 있지만 대장이 하나일 경우 등기도 한 건입니다. 반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건물이 있지만 세분해서 따로 갖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건물로 인정을 해서 건물로 인정하는 것은 건물의 물리적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 대장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개 건물에 하나의 대장이 나와 있는 경우는 등기도 한 건이고 하나의 건물이지만 건물이 구분이 되어서 여러 개가 있는 경우는 그 건물만 따로 등기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이건 아파트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뭘로 이해하면 될까요? 한옥집 이해하면 되겠죠. 한옥집의 경우는 안채도 있고 별채도 있고 사랑채도 있는데 채가 많은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누라가 많아서. 네, 마누라가 많아서 아닌가? 그런 집에 살 규모 인물이라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죠. 사대부 집안에. 그럼 마누라가 많죠. 안방 마는 계신 것은 어디고? 안채. 아유. 안채. 사랑스러운 첩은 사랑채. 승질 별난 첩은 별채. 떼놓기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말 되죠.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옥집 같은 경우도 건물은 여러 개가 있지만 등기는 한 건으로 인정을 해서 건물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이 대장이 하나일 경우는 등기도 한 건이고 하나의 건물이 여러 개로 구분이 되어서 각각 갖고 있는 경우는 등기 건수도 그 건물마다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여기 기본 틀이고 원칙은 하나의 필지나 한동 건물 전부를 등기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1필지의 일부 또는 한동 건물 일부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 문제예요. 문제는 100평 중 50평 아파트의 경우는 방이 3개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작은 방 한 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부를 때를 부동산 일부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일부에 허용하는 것이 어떤 게 있느냐 잘 물어보는데 요거는 방 한 칸으로 이해하신 다음에 방 한 칸에 대해서 원칙은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나의 필지 전부나 한동 건물 전부가 원칙이다 보니까 일부 등기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1필지 일부나 또는 방 한 칸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사용수익화라고 용익물권하고 임차권 등기는 가능합니다. 이 두 개는 허용을 하되 나머지는 일체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은 설정하지 못하는 것이 기본 틀이에요.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방 한 칸은 세 줄 수 있어요? 네, 그럼 신혼부부가 둘이 신혼부부라 가정을 하고 하나 껴있으면 좋을 텐데 신혼부부가 이제 한 집에 사는데 방이 3개입니다. 그럼 둘이 살라 그러면 방 몇 개 있으면 돼요? 2개는 있어야겠죠. 사이 좋을 땐 같이 자겠지만 서로 상태 안 좋을 때는 각방 써야 되니까 방 한 칸 비울 경우에 이 비는 방에 대해서 잠만 자는 아가씨에게 세를 줄래요? 총각에게 세를 줄래요? 참 미치겠다. 자, 어쨌든 간에 방 한 칸 세 줄 수는 있어요? 네, 있죠? 네, 그럼 방 한 칸에 대해서 사용수익 세는 줄 수 있어도 돈이 필요하다고 작은 방 한 칸을 남부 잡히고 돈 벌려올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3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아파트가 방이 3개일 경우는 산술적으로 방 하나당 1억 잡으면 되겠죠. 그럼 내가 5천만 원 필요할 경우에 작은 방을 맡기고 돈 물려올 수는 없으니까 요건 외우셔야 됩니다. 방 한 칸은 세줄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럼 용익물권은 몇 가지가 있다고 배우셨어요? 3가지 있죠.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만 가능할 뿐 나머지 허용하지 않습니다. 요건 대부분 다 외워요. 외우는데 이제 뒤에서 문제가 돌려 나옵니다. 그럼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외웁니다. 방 한 칸은 용익물권하고 임차권 설정할 수 있고 저당권은 못한다고 다 외우는데 여기 붙어 있어요. 만. 그럼 요거 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는 토지나 건물 일부에 대해서 압류할 수 없다. 토지나 건물 일부에 가압류할 수도 없고 가처분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잡아놓고 넘어가시면서 응용할 부분인 거지. 딱 나온 것만 방 한 칸 세줄 수 있고 저당권 등기할 수 없다. 요거만 외웠다가는 나중에 돌아가는 집은 못 잡아내니까 요거만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거만 잡아내시면 이제 하나 더 응용할 것이 공유주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물어보는데 공유주변의 경우는 정반대 관계다 보니까 지분을 목적으로 용익물권하고 임차권 등이 허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다 가능해요. 서로 정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는 외우셔야 됩니다. 방 한 칸은 세줄 수 방 한 칸 세줄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없다와 공유주변은 정반대를 자꾸 넘어가시면서 두 개 같이 외울 부분인 거고 같이 외우면 헷갈립니다. 두 개 같이 외우면. 그래서 요거 하나 외우신 다음에 나중에 응용하시길 바래요. 저 뒤에 가게 되면 나중에 강론 들어가서 지상권은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지역권 토지 일부에 들어올 수 있다. 전세권 토지 일부에 들어올 수 있다. 임차권 토지 일부에 들어올 수 있다. 저당권 토지 일부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나중에 배워요. 다 띄어서. 지금 총론 파트는 지금 배운 거 가지고 나중에 뒤에 가서 응용해야 돼요. 앞에서 배운 사항이 남아있으면 뒤에 가서 편하고 앞에 날라가 버리면 뒤에 가서 다 따로따로 외워야 됩니다. 그게 총론 파트의 나쁜 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배울 사항을 끄집어내서 조금은 어렵지만 잡아놓으시면 뒤가 편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일필토지란 말이 나와 있고 밑에 사건의 목적이 되는 거 나와 있는데 등기하는 건 기본 원칙이 국가 땅은 등기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개인 소유 등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사건의 목적이 되는 거 등기해라. 하지만 공유에 제한받는 경우 등기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그건 지금 볼 건 아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게 디귿번 일필토지의 일부입니다. 일필토지 일부는 분필 절차를 밟기 전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은 허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필지 일부도 분할하지 않더라도 사용 수익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일필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필히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물도 마찬가지로 건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의 건물로서 법률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는 경우 등기할 수가 있는데 건물 일부 등기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럼 맨 밑에 보게 되면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임차권은 설정이 가능하지만 찾으셨어요? 네,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나와 있고 그러나 반대 입장이 건물의 공유주변을 목적으로 전세권, 임차권은 설정하지 못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해서 정반대 입장이므로 하나는 외우셔야 됩니다. 방 한 칸은 그러면 떠오를 말을 부동산 일부로 이해하시고 뭘로 이해하시라고요? 일부 뭐로 이해하시는데 사례가 방 한 칸 이해하신 다음에 방 한 칸은 사용 수익하라고 세줄 수는 있지만 담보 제공할 수는 없다 외워놓으시고 그거랑 공유주변은 정 반대로 이해하시면 같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할 권리가 나오는데 등기할 권리는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다 외워지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기할 권리는 일단 민법 공부할 때 물권 배웠죠? 지금 민법 물권 안 배웠어요? 배웠죠? 물권의 경우는 둘로 나눠서 본권이란 권리가 있고 점유권이란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본권의 경우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에 대해서 일정한 기능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으로 나눠지고, 제한물권은 다시 둘로 나눠서 사용수익하는 용익 물권하고 담보물권으로 구별하더라. 용익물권은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의 경우는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더라. 이렇게 배우셨죠? 이 물권의 체계도인데,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는 소유권은 당연히 등기할 수가 있고 지상권도 등기 가능하고 지역권, 전세권 등기할 수 있으며 저당권까지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물권 중에서는 점유권 등기가 안 되고 유치권 등기할 수 없고 질권 등기할 수가 없어요. 유치권하고 점유권의 경우는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가 이 두 가지 권리입니다. 점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둘 다 소멸하게 돼 있어요. 점유권도 점유 상실로 소멸하게 되고 유치권도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권리 등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등기가 된다 그러면은 등기소가 불이 납니다. 아주. 뭐가 난다고요? 불나요. 점유권 등기하게 되면. 결혼하셨죠?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앞에 앉아 계시면 모델이 많이 돼야 돼요. 결혼들 하셨죠? 다 안 하셨어요? 자, 혹시 돌싱들이에요? 자, 결혼해서 집에 계신데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어서 가만히 봤더니 어서 많이 번 시골 아줌마가 오셨습니다. 다시 자세히 보니까 시어머니예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네, 그 무언으로의 대화로서 네, 반갑죠? 비즈니 표시로. 자, 상당히 반가움으로 오셨는데 시어머니 오실 때하고 그 다음에 친정엄마 왔을 때 인사가 달라요. 더 반가운 친정엄마 왔을 때는 엄마 날 추워 빨리 들어와, 이게 친정엄마한테 인사하고, 시어머니한테 하는 인사는 아이고 어머니 날도 추운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자, 인사가 들어갔는데, 그 시어머니 오시자마자 며느리는 장 보러 가야 되죠. 저녁상 보러. 장 보러 나간가 동시에 그 집의 점유권이 누구로 바뀌어요? 시어머니로. 점유권 등기하라 그러면은 마트 가기 전에 시어머니 모시고 가서 등기한 다음에 장 보고 돌아올 때도 등기 또 해야 돼요. 이런 건 등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고, 유치권 마찬가지고, 질권하고 저당권의 관계인데 두 가지를 뭐라고 부르는 담보 물권이라고 부르죠. 둘 다. 그럴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는데 분명히 무슨 생각하에 빌려줄 거예요. 저 돈 빌려가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반드시 갚을 것이다, 아니면 안 갚고 떼먹을 것이다. 무슨 생각해 빌려줄까? 돈 빌려줄 때는 현재는 생각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게 대화가 되지. 갚는다, 떼먹는다. 그래 돈 빌려주세요. 그렇게 빌려주시면 담보도 안 받고 빌려주세요. 친구들끼리. 그럼 말은 그렇고,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 돈 빌려줄 때 어떤 생각하느냐? 지금은 돈 빌려가지만 분명히 나중에 돈 생기면 갚을 거라 생각하에 빌려줍니다. 근데 갚든가요? 안 갚잖아요. 거의. 돈 받으러 몇 번 가야지 받잖아요. 그것도 쬐끔쬐끔. 나한테 빌려간 사람만 그런가? 자, 어쨌든 간에 돈 빌려갈 때는 안 갚을 마음이 거의 9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그것만 따라 하시면 돼요. 돈 빌려주는 전문가는 은행이죠. 은행은 돈을 1억만 빌려주셔 그러면 은행이 뭐라 그럴까? 짧게 얘기하죠. 담보 있냐고. 없다 그러면 더 짧아지죠. 안 빌려줍니다. 담보 요청하는 이유는 넌 분명히 안 갚을 거 뻔하니까 네가 제공한 담보로서 경매 실행을 통해서 회수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돈을 갚는다고 생각하고 빌려주게 되면 담보 요청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뭐 담보 가격이 얼마인지 그 LTV 따져가지고 빌려주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줘야지. 아닌가? 맞죠? 그러면 채권자가 안 갚을 거 뻔하니까 뭘 요청할까? 담보 갖고 와라요. 담보를 제공하는데 내가 동산, 시계를 맡기는 경우도 있고 토지를 맡기는 경우도 있더라. 그럼 동산, 시계 맡기는 경우는 질권 설정하는 것이고, 부동산 맡기는 경우 저당권 등기 들어오는 겁니다. 동산은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질권 등기할 수가 없어서, 물권종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저당권까지 등기할 수 있는 것이 권리고, 이제 여기서 예외 규정이 따라 나오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부동산 소유권자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토지나 건물을 갖고 계신 여러분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소유권을 은행에 담보 잡히고 은행에서 저당권 넘기하겠죠? 아닌가? 맞죠? 이렇게 돈 빌려오는 게 기본적인 모습이고 소유권자 입장은 아니지만 지상권자도 저당권에 맡기고 돈 빌려올 수가 있고 전세권자도 담보 잡히고 돈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지역권은 남의 땅을 빌려서 길로 쓰는 권리니까 담보 잡힐 수는 없고 그럼 민법상 저당권을 설정할 권리는 세 개밖에 없어요.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자만이 저당권 등기한 다음에 돈 빌려오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여기서 질문 몇 가지 권리밖에 안 된다고요? 세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줬죠. 은행이 돈을 여러분이 1억 빌려줬는데 정작 은행이 돈이 필요하게 되면 자기 저당권을 담보 잡히고 또 저당권 등기를 또 외울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맡기고 돈 빌려올 수 있다 없다. 우리끼리 나면 하나 둘 셋. 테이프를 조금만 거꾸로 돌릴게요. 삐리릭 돌아가서 저당권은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 이 세 개 권리밖에는 담보 잡힐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설명드리고 저당권 또 설정할 수 없다가 돼야죠. 금방 세 개밖에 안 된다고 설명드리고 또 물어보는데 저당권은 몇 글자밖에 안 돼요? 세 글자. 그럼 세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자가 자기 저당권을 맡기고 돈 빌려올 수는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요 세 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당권자 입장에서 뭐라 그럴까? 왜 나만 안 되냐고 하소연하겠죠? 그렇잖아요. 소유권자 돈이 필요하게 되면 담보 어디에 맡기시고? 저당권에 맡기고 지상권자도 저당권에 맡기고 전세권자도 저당권에 가는데 저당권자만큼만은 저당권에 맡기고 돈 빌려올 수가 없다랍니다.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 한마디 하겠네요. 왜 나만 안 되냐고. 아닌가? 여러분 저당권자일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고. 다른 권리들은 담보 잡히고 돈 빌려올 수 있는데 얘만 안 된다 그러니까 별로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당권자 넌 저당권 등기 안 되니까 너는 질권에 맡겨라. 그래서 나온 권리가 권리 질권이 나오게 된 권리입니다. 그럼 질권은 뭐를 잡는 게 질권이에요? 동산 잡는 게 질권, 등기 못하는 게 원칙이래. 여기는 뭘 잡았대요? 저당권 잡았죠? 권리를 잡았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게 권리질권입니다. 이거 민법에서 인정한 권리로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2012년에 추가된 것이 채권 담보권이 추가가 됩니다. 채권 담보권이라는 걸 동산 담보 등의 법률을 통해서 특별법으로서 허용을 하는데 이 권리는 좀 무지막지한 권리예요. 담보 잡힐 수 있으면 다 담보 잡고 돈 빌려주겠다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이 권리가 나오게 된 계기가 예전에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 권리를 특별법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 권리 만들어지면서 MBC 9시 뉴스에 두 명이 인터뷰하러 나오더라고요. 한 명은 여자분이 나오시고 한 명은 남자분이 나오셨는데 여자분 한 분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세요. 근데 공장 운영할 당시에 토지나 건물을 담보다 잡혔으니까 담보 가치가 없으니까 돈을 빌려올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공장 안에 있는 동산, 즉 기계나 설비들이 있죠. 요거를 맡기고 돈 빌려와서 사업 자금으로 운영에 썼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토지나 건물뿐만이 아니라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담보 잡고 돈 빌려주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권리가 이 권리예요. 그러자마자 남자분 또 덩달아 나오더니 하는 말이 나는 소를 키우는 목장을 하는데 목장 주에 있는 토지가 담보 잡혀 있잖아요. 또 나오질 않으니까 소를 담보 잡히고 돈을 빌려와서 이 목장 운영에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채권 담보권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잡힐 수 있도록 길을 터는 게 채권 담보권이에요. 민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담보들을 잡고 돈 물려주도록 길을 터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민법 보니까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맡기시고 담보를? 저당권에. 지상권자도 저당권에. 전세권자도 저당권에 가도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저당권은 권리 질권으로 가라. 근데 문제는 실제로 전당포가 저당권자고 돈 물려줄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당권부 채권, 피담보 채권을 맡기고 돈 물려올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만들어준 걸 이 권리입니다. 그럼 저당권자의 길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담보 잡히기 위해서는 권리, 질권을 맡긴다거나 또는 채권 담보권 맡기고 돈 물려올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겁니다. 요건 민법상 권리고 요건 특별법에서 만들어준 권리로서 등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한 번 더 떠들자고요. 소유권자의 입장은 담보 어디다 제공하시고 저당권에, 지상권자도 저당권에, 전세권자도 저당권에 가시고, 정작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안 되니까 권리질권을 맡긴다거나 채권 남용권에 맡겨서 돈 빌려오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이게 일단 등기할 권리로서 이해하시고, 여기까지 얘는 좀 애매한 권리고, 여기까지는 물권입니다. 물권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지 밀어서 성립하는 권리가 이 권리들이에요. 그럼 성립 목적으로 등기하다 보니까 이 물권들은 등기 안 하고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186조가 뭔가요? 186조가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은 등기해야 한다. 그 물권이 태어나려면은 등기를 해야지 태어나니까 등기 안 하고 태어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과거 기출 문제가 21회인가 22회 나오기를 권리질권은 물권인가요? 물권의 질권은, 그럼 권리질권은 저당권에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질권 성립에 영향은 없다. 땡 틀린 말입니다. 질권도 물권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등기 안 하고 태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물권들은 등기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더라? 성립 목적이고, 반대로 물권은 아니지만 채권 등기하는 경우가 만들어지는데, 채권의 경우는 임차권하고 또 하나가 환매권의 경우도 등기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권리는 성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권이 아니니까. 얘는 등기하는 목적은 제3자에게 대항할 목적인 거지 성립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물권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줄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부동산 채권에서 임차권, 환매권 찾으셨어요? 예, 그 두 가지 권리는 등기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더라? 요거는 대항할 목적인 거지 성립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등기하는 권리인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 가서 소유권 등기하는 절차, 지상권 등기하는 절차,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주의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환매권 등기 절차를 배우다 보니까 이거 저절로 다 외워져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유치권이나 점유권이나 동산 질권은 등기하지 못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일부러 등기하는 권리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대외할 권리 변동이 나오는데, 등기할 권리 변동은 법에 규정하기를 권리의 설정, 보전, 이전, 변경, 처분에 제한, 소멸 등기한다 규정해서 용어정입니다. 처음 나온 것이 설정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존 나와 있죠. 설정과 보존의 차이점은 어떤 권리냐가 차이점이에요. 소유권이 처음 나올 때 뭐라고 부르고,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부르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처음 등기할 때는 설정 그럽니다. 그럼 전세권을 처음 등기하더라. 전세권 설정, 저당권도 설정, 지상권도 설정. 하지만 소유권만은 보존 그럽니다. 그럼 두 개 구별할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전이란 말이 세 번째 나오는데, 이전은 주체가 바뀔 때 이전입니다. 매매 계약을 통해서 집을 팔아먹었더라. 어떤 등기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죠. 전세권을 팔아먹어도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차이점은, 소유권 이전이나 이외 이전의 차이점은 우리 지난주에 배울 때 소유권에 관계된 등기들은 전부 다 주등기다 무기등기다. 주등기라고 배웠고, 소유권이 아니면 부기등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방식이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하는 것이 차이점일 뿐이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변경. 변경은 앞서 배울 때 경정과 세분했습니다. 원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하더라. 경정 등기로 지정을 했고, 후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 등기로 고치는 것이 차이점인데, 변경은 바뀌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의 처분 제한만 별표 넣으시기 바랍니다. 나오게 되면 처분 제한 가지고 문제를 달고 나오는데, 처분 제한이란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갖고 있는 처분 권능을 제한할 때 처분 제한이라고 부르고, 종류는, 처분 제한의 종류는 거기 나오기를 압류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압류라는 게 나와 있고, 세 번째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등기 또는 공유물 불분할 특약,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 네 가지를 처분자 등기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고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이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을 왜 하는가 보시고, 나중에는 이제 팔아먹을 수 있냐까지만 세분하시면 됩니다. 여기선
압류나 가압류의 목적은 이 두 가지는 채권자가 돈 받을 게 있는 경우, 금전 채권이 있을 경우에 돈 받으려고 미리 사전 처분으로 두는 것이 바로 압류나 가압류예요. 그럼 돈 받으려고 미리 사전적으로 압류나 가압류하더라. 압류는 왜 하느냐? 압류는 국가나 지방세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체납자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미리 치고 들어가는 것이 압류입니다. 옛날 말로 뭐라고 불렀어요? 차압. 차압이 지금 말로 압류란 말 쓰는 겁니다. 옛날에 왜 TV 프로그램 중에서 좋은 나라 운동본부인가? 거기서 왜 38기동대가 고액 체납자 찾아가가지고서 세금 내시오 오니까 안 낸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집기도구를 지방세법 몇 조에서 압류합니다. 딱 보시지 않나요? 압류하는 게 얘기는 뭐 때문에 하더라? 받을 돈이 세금이 있을 경우에 압류하는 것이 대상인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압류란 것은 진짜 압류, 가짜 압류, 가짜 압류, 가압류라고 부릅니다. 가압류는 개인 간에 빌려주고 빌려 쓴 돈이 있는데 갚지 않더라. 이때 하는 것이 가압류예요. 민사집행법상 민사채권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에서 미리 해주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왜 가압류할까? 가짜 압류하는 이유는 가압류하는 이유는 진짜 압류 못하고 가압류하는 이유는 채권자 주장이랑 채무자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금은 얼마 납부할지 금액이 확정이 돼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바로 압류하고 들어왔는데 확정된 금액이니까. 가압류의 경우는 여러분이 저에게 5천만 원 빌려주셨습니다. 5천만 원 빌려줬어요. 근데 제가 갚질 않아요. 돈을 변제가 됐는데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주장하는 금액이 있겠죠. 원금 5천만 원에다가 못 받은 이자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달라고 주장하시는 금액이 있는 반면에 채무자인 제 입장에서는 그 돈 아니다. 난 줄 돈이 10원도 없대요. 이런 도둑니은 빌려간 게 얼만데 5천만 원 빌려가 놓고서 지금 갚을 돈 10원도 없답니다. 이유 물어보니까 돈 빌려온 지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주장하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받을 돈이 얼마 있다고 주장하시고 저는 갚을 돈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돈이 누구 말에 맞는지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 말에 맞을지 제 말에 맞을지 모르잖아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진짜 압류 못하고 가짜 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돈을 달라고 저에게 소송 제기하시겠네요. 소송을 제기해서 얼마를 갚아라라고서 확정이 되는 순간 이 가짜 압류가 진짜 압류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압류하기 전까지 아직 채권이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가짜 압류, 가압류로 들어오는 것이 목적인 것이고 판결을 받았을 때 비로소 뭘로 바뀌더라? 본압류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가짜 압류 상태예요. 그 다음에 그럼 결과적으로 얘도 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돈 받을 목적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가처분은 금전 채권이 아닙니다. 돈 받을 게. 이번엔 여러분에게 합격하시면 제가 집을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시험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럼 줄 게 뭔가요 이번에는? 돈을 줘요? 집을 줘요? 집 줄 게 있죠? 집주 의무가 있는 제가 집을 안 주고 이걸 팔아먹으려고 액션을 자꾸 취하더라. 그럼 다른 자에 팔아버리게 되면 집 받을 수가 없으니까 미리 잡아놓기 위한 것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경매는 뭔지 아실 것이고 문제는 이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을 왜 하는가 이해하셔야지만 나중에 가서 물어봐요. 압류할 때 돈인가요? 세금이죠? 가압류도 돈인가요? 네, 여기 돈이 아니죠? 압류할 때 못 받은 세액이 얼마인가 등기할 것이냐, 가압류할 때 받을 금액이 얼마인가 등기할 것이냐. 가처분은 돈이 아니니까 등기할 건 아니고 압류할 때 금액 등기할까, 가압류할 때 금액 등기할까, 이걸 물어보면 또 문제입니다. 금액 등기는 가압류만 금액 등기하지 압류는 금액 등기를 안 해요. 뭐만 금액 등기하라고요? 가압류만 금액 등기하는 겁니다. 쓰지 마세요. 나중에 배울 테니까. 압류는 왜 그런 금액을 등기 안 할까? 세액이 얼마인지를. 세금을 제 날짜 납부하지 않게 되면 뭐가 따라 붙느냐? 가산세, 가산금이 따라 붙어버려요. 그럼 못 받을 세액을 등기 딱 해버리는 순간 고금액 외에는 못 가져오니까 금액을 등기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압류가 돼 있을 때 이 세액이 얼마인가 궁금하게 되면 압류 기간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강서구, 강서구청이라고, 강서구청 세무과 전화해서 모 부동산 거래하려고 지금 거래를 하려고 지금 맘먹었는데 요 지금 압류 세액이 얼마입니까? 물으면 그때 알려줘요. 원래 세액은 얼마고요. 오늘까지 가산세가 얼마가 추가가 되어서
얼마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냥 금액 등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금액을 등기를 해요. 근데 22회 기출 문제에서 가처분은 금전이 아니잖아요. 금액 등기할 거야 안 할까요? 금액 등기 안 하겠죠. 근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채권의 청구 금액을 등기해야 한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문제 달고 나오다 보니까 왜 하는 거 이유를 아셔야 돼요. 지금은 가볍게 들으시고 어쨌든 간에 이런 등기가 1순위의 갑의 소유권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 2순위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들어와 있다 가정을 하고 그럼 갑의 소유권자, 갑이 이 압류가 된 집을 다시 3순위로 을에게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오늘 문제입니다. 오늘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왜 하는가 이유 들으셨고 이제 또 하나 차이점은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예요. 압류된 거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압류된 거 팔아먹을 수. 괜찮아 우리끼리 틀림없다고 맞으면 어때요? 자 찍으세요. 하나 둘 셋. 처분금지 가처분된 거 팔아먹을 수? 밀어붙여 끝까지. 팔아먹을 수? 있다.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팔아먹을 수? 있다. 저거 어떻게 팔아먹지? 자, 갑의 소유권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들어왔죠? 이게 들어왔다고 소유권이 소멸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잖아요. 그럼 소유권은 배운 대로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니까 팔아먹어도 문제될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통상적인 모습은 어떻게 팔아먹느냐? 이 집이 1억짜리가 있다고 가정하고 세금 납부한 체납세액이 1,000만 원 있더라. 1천만 원. 그러면 을이 이 집을 살 때 압류를 풀고 사죠? 아닌가? 이게 전반적인 모습이잖아요. 풀고 사면 을게 됐나요? 예? 아니 반응을 보여야지 넘어가지. 자, 풀고 사면 을게 됐죠? 문제는 1억짜리 집에서 9천만 원 일로 주고 소유권 넘겨온 다음에 나중에 1,000만 원 세금 내고 풀어도 문제될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풀고 사든 산 다음 풀든 풀면 그만이에요. 가압류된 거 풀고 사든 산 다음 풀든 풀면 그만 이런 얘기고 가처분된 거 풀고 사든 산 다음 풀든 상관될 게 없어요.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돈 갚은 다음에 경매 취하하고 사든 아니면 산 다음에 경매를 취하든 아무 문제될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나중에 가서 이제 1월 3월달 빠르면 1월 늦으면 3월달쯤 가서 그럼 팔아먹었을 경우에 이 등기 어떻게 처리됩니까? 요걸 배우는 게 나중 문제예요. 그럼 나중에 압류나 가압류는 하게 된 목적이 돈인가요? 돈이죠? 금전채권이니까 돈 받으려고 얘네들은 경매나 공매가 들어갑니다. 가처분은 돈이 아니잖아요. 집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요. 가처분권자가. 그래서 경락인이 취득한다거나 소송을 통해서 가처분권자가 취득을 하게 되면 얘는 죽어버려요. 이게 문제란 거예요. 그럼 압류가 돼 있다 할지라도 팔아먹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다 팔아먹는데 나중에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거지 팔아먹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이 20회 시험 기준으로 해서 몇 회 기준으로 해서 20회 기준으로 해서 금방 졸음신이 강림하려고 그래가지고 쫓아낸 거 지금 눈 마르시고 오르르 까꿍 자 물러가나 딸랑딸랑딸랑딸랑 자 20회 기준으로 해서 물어보는 것이 압류나 가압류된 이제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문제였었습니다. 그럼 처분할 수 있다죠? 팔아버린 경우에 나중에 이 뒤에 처분행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이유 문제예요. 그럼 가처분된지 팔아먹은 게 어떻게 처리합니까에 대해서 22회, 23회, 24회, 25 연타로 4번을 냅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용히 숨어 있었어요. 내년에 또 냅니다. 이거는 낼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의 중개업 하다가 가처분된 집 매물로 들어왔는데 의뢰인이 가처분된 거 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물어봤더니 중개업자 하는 말이 나 26회인데 그러면 대화가 안 되니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등기법은 나오는 데가 정형화가 돼 있어요. 여기 나온다고 알려드린 부분은 대부분 됩니다. 거기만 나중에 공부할 때 그 부분 위주로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알려주면 좋겠지만 지금부터 그거 맞다가는 전반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 돼서 지금은 쭉 나가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실력 좋아질 때 되면은 압축해서 나올 때는 뽑아서 나가요. 힘내세요. 대부분 점수 나오니까. 어쨌든 오늘은 압류나 가압류 왜 하는가 보셨고
이런 게 있다고 못 팔아먹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만은 실화 14회 때 잊어먹지도 않아요.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가지고서 14회 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뒤에서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거 누가 삽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대해서 2등기 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누가 사고 안 사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삽니다. 그래서 아예 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압류가 됐어도 팔아먹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사시겠어요? 나한테. 저 안 사죠. 근데 왜 산다고 가르쳐요? 그게 아니라 누가 사고 안 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이 집 못 팔아먹는 게 아니니까 2등기 할 수 있다가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요. 사지 마시라고. 서로 이제 그분은 딱 틀이 박힌 거죠. 저거는 살 수 없는 물건 딱 틀이 박혀 있으니까 안 산다고 주장하시고 제가 주장하는 건 사고 안 사고 그건 본인 마음이고 문제가 나오는 건 이런 등기 할 수 있냐가 문제인데 자꾸 안 산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지 마시라고 끝나버렸어요. 14회 때 결과가 어떨까요? 볼 것도 없죠 뭐. 떨어졌지. 자기 아집이 있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15회 때 또 왔습니다. 싫어요 이건. 또 오셨어요. 또 오셔가지고서 나중에 압류된지 팔아먹을 수 있나요? 물어봤더니 그분 저 뒤에서 네 다음요 네 같이 한번 네 이렇게 밖에서 왔더라고요. 1년 만에 이제 한번 당한 거죠. 그럼 15회 때 합격 불합격? 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있죠. 15회 시험이 워낙 어려워서 15회 시험은 붙은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옛날에 모학원에 수강생이 그 당시 한 500명 가량이 있었거든요. 지금 뭐 학원마다 인원들이 많이 없고 동영상을 많이 듣는데 옛날 2010년 이전까지 이때는 화질이 떨어지고 HD 영상 나오기 전까지는 화질 떨어지고 버퍼링이 심해가지고서 동영상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건 그건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학원을 많이 나오셨는데 그때만 해도 웬만한 학원들은 인원이 500명 있다 그러면 명함 못 내밀었습니다. 많다고. 또 안양 쪽엔 한 학원에 1000명까지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강의실 크기가 어떠냐? 강의할 자꾸 끝에 계신 분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분은 칠판 글씨가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저 뒤에서 말만 듣고 앉아있고 이제 8시만 딱 되면은 학원 앞에 분 줄을 쫙 서요. 줄을 쫙 서가지고서 이제 학원으로 쫙 서 있어 이렇게. 왜냐? 들어와서 자리 잡으려고. 이 앞쪽에 앉아있는 칠판이 보이지 저 뒤에 있으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늦게 포기하고 10시 오는 사람도 계시고 앞자리는 그냥 부지런한 분들은 일찍 오셔가지고 자리 맡아놓고 주변에서 해적광으로 먹고 수업 듣는 분도 계시고 그때가 참 세상은 좋았는데 첫 번째 이게 됐는데 자 인원이 많아가지고 뒤에 분들은 못 듣잖아요 잘. 그러니까 특강해달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서 해주면 돈도 참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이거 뭐 별로 상태 안 좋아지더라고 점점. 어쨌든 간에 15회 때 오셔가지고 그때 그 모학원 한 500명이 시험 보러 갔는데 그 학원생 중에서 몇 명이 붙었느냐? 2명이 딱 붙었습니다. 15회 시험에서. 498명이 다 떨어졌어요. 그 중에 한 5, 60명은 2차 보면 되는 분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으쌰 해가지고서 1년에 볼 시험을 그 다음에 5월달 25일날 재시험 다시 본 겁니다. 이때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다시 봐주고 그 다음에 16회 시험 10월 또 봤어요. 10월달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시험 2번 봤습니다. 5월달에 한 번, 10월달에 한 번. 5월달에 보신 분들은 요 15회 보신 분들만 따로 본 거예요. 재시험 다시 봐준 겁니다.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서 심지어는 이때 출제위원장 했던 양반이 대학 교수인데 학교에 출근을 못했어요. 정문 앞에서 시위대가 기다리고서 오기만 해봐. 뭐 한다고서 너 기장 안 놔둔다 그래가지고서 오 대학교 앞에서 뛰들르고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출제위원장이 학교에 출근을 못할 정도로 이 당시 심각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정보종합 총사까지 치고 들어가가지고서 결국은 얻어낸 것이 재시험이에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어쨌든 그래도 이때 떨어지시고 이때 합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2년 반 동안 공부하시고 합격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약간 고지식한 게 대화를 해보니까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정년 퇴임하시고 공부하러 오신 겁니다. 약간의 그 뭐가 있을까? 고집스러운 게 좀 있겠죠. 자기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걸 틀을 못 깨시더라고. 2년째 넘어가서 깨긴 깼어요. 여기까지 첫 번째 안 넘기고 6번에
소멸 나옵니다. 소멸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소멸인데, 소멸은 둘로 나눠서 세분하게 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멸실해서 부동산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더라. 소멸할 경우에 권리가 소멸한다는 얘기는 은행 가서 돈을 1억을 빌려온 다음에 1억을 갖게 되면 저당권이란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등기할 것이냐 문제인데,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이때는 등기를 지워버리는 말소 등기를 통해서 등기를 지우게 되고, 부동산이 소멸하게 되면 이때는 하나 등기는 멸실 등기를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써있기를 소멸이란 어떤 물건의 포기, 합의, 해제, 혼동, 목적물, 멸실 쭉 나와 있는데, 다른 건 동그라미 칠 건 아니고 목적물, 멸실만. 목적물이 멸실하게 되면 이때 부동산이 소멸했으니까 무슨 등기를 할까? 이때는 멸실 등기를 하게 되고,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 해제, 혼동 등은 전부 다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서 말소 등기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이 소멸하더라. 어떤 등기 하시고? 멸실 등기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권리 소멸은 말소 등기로 등기를 지우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여기 큰 틀 가지고는 아니고요. 나중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이 파트입니다. 첫 번째 등기 파트 이쪽이 중요하니까 이쪽을 두 번 나눠서 경매할 때 한번 배우시고 가처분 또 한번 배울 겁니다. 두 번 나오니까 이쪽은 왜 하는가, 오늘은 이유만 좀 잡아 놓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나오는데, 법률 규정은 등기할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없지요. 법률 규정은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처분시에 등기하는 것들이 몰려 나오는데, 이건 뭐 대부분 다 외워집니다. 처음 나온 것이 상속이 나와 있죠. 상속받은 경우는 등기할 필요 있더라 없더라?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 개시일날, 즉 피상속인 사망일날 주인이 바뀌고요. 공용징수 수용 있는 경우도 등기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용 있는 경우도 수용 개시일날 주인이 바뀌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흔히 수용 개시일의 그 뜻은 보상금을 지급한 날이에요. 그럼 수용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만 지급하게 되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 보상금 지급한 날을 다른 말로 수용 개시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판결을 받은 경우도 등기할 필요 없는데, 이때 판결의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서 형성 판결만 등기할 필요 없다고 규정을 합니다. 판결이 확정이 된 날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형성 판결이란 판결은 형성의 뜻이 있어요. 아직은 뭐 민법 공부 들었을 텐데, 민법 공부할 때 형성권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형성권. 형성권 뜻이 뭔가요? 형성권이란 일방의 의사표시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방의 의사표시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거. 대표적인 예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나 계약 안 할래. 계약을 일방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해버리게 되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 2배 상환하면 되고, 매수인 계약금 포기하면 되죠. 그럼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깼다는 얘기는 그 계약이 소멸했잖아요. 소멸되는 효과 발생시키는 것도 형성권이에요. 그럼 나중에 형성권은 주로 권자 붙은 게 대부분 형성권입니다. 해제권, 취소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형성이라는 말은 뭐의 줄임말이냐? 형성의 말뜻은 발생, 변경, 소멸을 줄임말 형성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형성이 뭐가 줄임말이라고요? 발생, 변경, 소멸. 그럼 판결을 받았을 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됐기 때문에 또 등기할 필요는 없다 해서 형성 판결만 등기할 필요 없다는 것이 이게 세 번째 규정이고, 네 번째 경매의 경우는 주인 바뀐 날짜 언제가 될까?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주인이 바뀌겠죠. 이렇게 해서 세 번 하는데, 이거는 시험 내는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은 상속받은 경우 주인은 언제 바뀝니까? 상속 개시일날. 수용은 수용 개시일날. 경매는 대금 완납일날. 이걸 내면 누가 틀릴까요? 이거 시험에. 이걸 내는 시기는 1회 때나 냈고, 지금은 내는 시기 지났고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날짜 바뀐 날짜 언젠가는 간단히 봐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따라붙은 것이 이제 등기의 효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등기효력은 크게 둘로 세분합니다. 하나는 종국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예비등기라는 등기가 있더라. 종국등기는 효력이 발생할 때 종국등기라고 불렀고, 예비등기라는 등기는 효력 발생하지
안을 때 예비등기라고 부르고 예비등기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밖에 없더라? 등기는 종국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예비등기가 있는데 예비등기는 가등기밖에 있는 예비등기가 없더라. 그럼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종국등기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기억나세요? 역시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길죠. 이게 원래 처음에 공부할 때는 뒤돌아보지 않으면은 자꾸 잊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잘하려고 그러면은 닭이 돼야 돼요. 뭐가 되라고요? 닭이 돼야지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닭을 잡으려고 시골에서 쫓아가 본 적 있으세요? 닭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면 닭은 막 도망가다가 뒤를 멈칫하고 딱 돌아봅니다. 그것도 막 도망가다가 멈칫 또 서가지고 뒤를 돌아봐요. 또 막 도망가. 왜 도망가다 서가지고 뒤를 돌아볼까? 닭이 서서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막 뛰어가다가 도망가다가 내가 왜 도망가지?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야. 내가 왜 돌아갔지? 돌아보니까 나 잡으러 오는구나. 또 신나게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다가 내가 왜 도망가지? 다시 서서 돌아보니까 또 잡으러 오고.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냐?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중개사 공부 나쁜 점은 들을 때는 대충 뭔 말인지 알아들어도 뒤돌아서 가지고 배운 사항을 다시 내 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한 번 들은 내용을 10번을 최소 봐야지 내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들은 걸로 내게 된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듣고 한 10번은 봐야지 최소. 그래야 내게 되는 것이고 누가 그러더라고. 합격하려고 그러면 최근 한 20번 봐야 된다고. 몇 번 뭐라고요? 20번을 봐야 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사례로 애기들 키워보셨잖아요. 참 우리 참 아가씨들이 많았지 우리 강실에. 자, 애기 키울 때 애기들 어려서 뭐 비디오 틀어주고 이것저것 틀어지지 않나요? 틀어지니까 맨 처음에 혹 빠져서 보다가 한 서너 번 보니까 그걸 은근히 따라하다가 몇 번 더 보니까 나중에 앞서가지 않나요? 이제 누구 오면은 좀 있으면은 쟤 누구한테 매 맞는다 그러고서 막 알려주고 하든지 그게 반복한 효과예요. 맨 처음 들을 때는 호기심 때문에 열심히 듣지만 두 번, 세 번 본과 동시에 뭐가 나올지 짐작하고 있고 나중에 대화까지 따라합니다. 그게 반복의 효과예요. 공부는 중개사 공부는 머리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라 얼마큼 뒤를 많이 돌아봤느냐 이걸로 승패가 나는 거지. 나이 젊다고 빨리 올라가고 나이 많다고 뒤를 쳐주고 이런 식은 아니에요. 나중에 20대보다는 오히려 30대가 합격률이 훨씬 세요. 왜 그럴까? 20대는 공사가 다 망하죠. 아닌가? 여친 만나야 되고 술 한잔 먹어야 되고 밤새도록 놀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공사가 다 망해서 책볼 시간이 적은데 30대부터는 이제 진짜 직업을 구할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절박감이 딱 생기다 보니까 머리 쓰면 공부를 하는데 아직 20대는 그게 덜해서 지금 아직은 그런 것 같더라고. 아, 근데 지금 슬슬 자리 잡을 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딱 보니 내 주변에 40, 50대가 있더라. 그분보다 20년이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온 게. 중개사 자격증은 정년이 없잖아요. 아닌가? 맞죠? 울산 쪽이 우리나라 소득 1위 아닌가요? 거제도 쪽하고? 맞죠? 근데 야간반에 강의하러 가면은 SK 다니는 분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되게 많아요. 현대 그 대기업 다니고 있어. 연봉 1억 이상 되는데도 많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이유는 언제 이게 될지 모르니까 노후 준비한다고 앉아가지고서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이 3년 만에 땄습니다. 야간반 수업 들으면서. 그분은 꼭 학원에 오는 시간이 9시에 오세요. 9시에 퇴근하고 오면 9시래요. 9시 1시간 딱 수업 듣고 가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3년 동안 공부해서 결국은 요번에 합격을 다 하셨는데 하시는 말씀 나는 4년이고 5년이고 회사 다닐 동안은 다닐 목적에 보험 들어놓으려고. 그런 분들 계시니까 젊어서 빨리 하나 들어놓으면은 나이 먹어서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희생하면은 얻어집니다. 이 학원 다닌다고 자격증을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당락이 결정된다는 얘기는 얼마큼 열의가 들어왔느냐 차이가 생기니까 또 힘내서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가등기라는 등기는 예비등기고 얘를 제외 나머지가 다 무슨 등기? 종국등기예요. 종국등기인데 여기는 시간 관계상 끊어야겠네요. 여기 놔두시고 그냥 쉬시고 다시 와서 보도록 하죠. 테이프가 다 돼가지고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등기록도 다시 보도록 할게요.